경주 고분에서 페르시아 유리가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200년 전 신라 왕의 무덤에 왜 페르시아 물건이 들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알던 신라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73년 봄, 경주 황남동. 발굴단은 신라 고분의 봉분을 조심스럽게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고고학자의 손이 멈춥니다. 그의 손끝에 놓인 것은 투명하고 정교한 유리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곡선, 섬세한 문양, 그리고 신라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이국적인 느낌. 발굴단은 숨을 죽인 채 그 유물을 바라봅니다. 이건 신라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남아시아,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진 유리 제품. 5세기 신라 왕의 무덤에 페르시아 유리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질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페르시아 유리가 신라 왕의 무덤에 있는 걸까요? 누가 이것을 가져온 걸까요?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물건이 경주까지 온 걸까요? 그리고 이것은 신라가 어떤 나라였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는 신라를 삼국 중 하나로 기억합니다. 한반도 동남쪽 구석의 왕국. 중국과 교류하고 백제 고구려와 경쟁하며 반도 안에서만 역사를 만든 나라. 하지만 경주 고분 속 페르시아 유리 한 점이 그 모든 생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신라는 고립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1200년 전부터 신라는 동아시아를 넘어 서역,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심지어 로마의 세계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물건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교역품이 오간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직접 이동했다는 증거일까요? 오늘 우리는 경주에서 발견된 놀라운 증거들을 따라가며 1200년 전 신라가 얼마나 국제적인 나라였는지, 그리고 동서 문명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 유리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라가 세계사의 흐름 속에 당당히 서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7가지 결정적 증거를 통해 경주에서 세계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973년 경주 황남동 98호분 발굴 현장. 고고학자들은 5세기 신라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고분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유물 중 하나가 바로 페르시아식 유리병이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에 섬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제작 기법은 신라는 물론 동아시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유리병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리는 금보다 귀한 물건이었고, 특히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진 투명 유리는 왕과 귀족만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급 사치품이었습니다. 신라 왕족이 이 유리병을 무덤에 함께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물건이 귀하고 의미 있었다는 뜻입니다. 발굴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페르시아 양식의 컷 글라스 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됨. 5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실크로드를 통한 장거리 교역의 산물로 판단됨. 이 한 줄의 기록은 우리가 알던 신라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신라는 단지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아니라 국제 교역망 속에서 서역의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강력한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리는 어떻게 경주까지 온 걸까요? 당시 실크로드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교역로였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진 유리는 사마르칸트, 부하라 같은 중앙아시아 도시를 거쳐 중국 장안으로 들어왔고 다시 한반도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유리가 단순히 중국 상인을 통해 전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신라 상인이 직접 서역까지 가서 가져온 것일까요?
학계는 이 질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5세기 당시에는 신라 상인이 직접 서역까지 갔을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을 거쳐 물건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신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라는 5세기부터 중국과 활발히 교류했고 특히 6세기 이후에는 당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국제교역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페르시아 유리 한 점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라가 동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국제교역망 속에서 서역의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력과 외교력을 갖춘 나라였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역사는 종종 작은 물건 하나로 완전히 새롭게 쓰입니다. 경주 고분 속 페르시아 유리는 우리가 신라를 바라보는 시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신라는 고립된 나라가 아니었고 이미 1200년 전부터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유물 하나가 얼마나 큰 역사적 진실을 담고 있는지를. 페르시아 유리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경주의 여러 고분에서는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유물들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황남대총, 천마총, 금관총 같은 대형 고분에서 나온 유리구슬, 유리잔, 상감 유리 장식품들은 모두 신라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사람 얼굴이 새겨진 상감 유리 구슬입니다. 이 구슬은 로마 또는 페르시아에서 유행했던 밀레피오리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여러 색깔의 유리를 겹겹이 쌓아 얼굴 문양을 만들어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신라에서는 이런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슬은 분명히 서쪽에서 만들어져 신라로 전해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유물은 컷 글라스 기법으로 만들어진 유리잔입니다. 이 잔은 투명한 유리 표면에 기하학적 문양을 깎아내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이 기법은 로마와 페르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발굴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56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페르시아 사산 왕조 또는 로마 동부 지역에서 제작되어 실크로드를 통해 전해진 것으로 보임. 이 기록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신라 왕실은 단순히 중국 물건만 수입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와 로마 같은 서쪽 세계의 물건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은 어떻게 신라까지 왔을까요? 당시 실크로드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초원길, 사막길, 바닷길. 초원길은 중앙아시아 초원을 거쳐 몽골과 만주로 이어지는 길이었고 사막길은 타클라마칸 사막을 넘어 중국 장안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닷길은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을 거쳐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로 이어지는 해상 교역로였습니다. 신라로 전해진 페르시아 유리는 아마도 사막길을 통해 중국 장안까지 온 뒤 다시 육로 또는 해로를 통해 신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통일신라 시대인 79세기에는 당나라와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장안에 신라방이라는 신라 상인 거주지까지 생겨났습니다. 이곳에서 신라 상인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서역에서 온 상인들과도 교류하며 다양한 물건을 거래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유물들이 단순히 교역품이 아니라 외교 선물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조공과 회사라는 외교 시스템이 있었는데 신라가 당나라에 조공을 보내면 당나라는 그보다 더 값진 선물을 회사로 보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나라가 서역에서 받은 귀한 물건을 신라에 선물로 보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신라는 단순히 물건을 받아들인 나라가 아니라 국제교역망 속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인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 유리 하나만이 아니라 수십 개의 서역 유물들이 경주 고분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신라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라는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 속에서 당당히 자리 잡은 강국이었다는 것을. 경주 원성왕릉. 통일신라 38대 왕인 원성왕의 무덤 앞에는 놀라운 조각상이 서 있습니다. 바로 서혁인의 얼굴을 한 무인석입니다. 깊게 파인 눈매, 높은 콧대, 두툼한 입술, 그리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이것은 동양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서남아시아 또는 중앙아시아 출신 인물의 얼굴이었습니다. 신라 왕릉 앞에 왜 서혁인의 조각상이 서 있는 걸까요? 학계는 이 무인석이 8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라는 통일 이후 당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제 교류가 절정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651년 페르시아 사산 왕조가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한 이후 많은 페르시아인들이 중국 당나라로 피난을 갔고 그중 일부는 신라까지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굴 보고서와 미술사 연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성 왕릉 무인석의 인물상은 전형적인 서역인의 외모를 갖추고 있으며 복장과 무기 역시 중앙아시아 또는 이슬람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신라 장인이 실제 서역인을 보고 조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 기록이 의미하는 바는 충격적입니다. 신라 장인은 서역인을 직접 보지 않고는 이런 얼굴을 조각할 수 없었습니다. 상상만으로는 깊은 눈매, 높은 콧대, 곱슬머리를 이렇게 정교하게 재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혁인은 실제로 신라 땅을 밟았을까요? 학계는 이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특히 89세기에는 당나라를 통해 서역 상인, 승려, 심지어 군인까지 신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라는 당나라와의 교류 과정에서 수많은 외국인을 접촉했습니다. 신라 승려들은 당나라 장안에서 공부하며 중앙아시아, 인도, 심지어 페르시아 출신 승려들과도 교류했습니다. 또한 신라 상인들은 장안의 서시라는 국제시장에서 서역 상인들과 직접 거래했습니다. 이런 교류 과정에서 일부 서역인들이 신라로 건너와 정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원성 왕릉 무인석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왕릉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조각상입니다. 신라 왕실이 서역인의 모습을 왕릉 수호자로 선택했다는 것은 당시 신라 사회에서 서역인이 낯선 존재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힘세고 용맹한 이미지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물건만 오간 것이 아니라 사람도 실제로 이동했습니다. 원성 왕릉 앞에 서역인 무인석은 신라가 단순히 물건을 수입한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서역 사람들과 직접 교류한 국제사회였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라는 이미 1200년 전부터 다문화 사회의 초기 형태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물건이 왔고 사람이 왔다면 기록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9세기부터 13세기까지 아랍 세계에서 작성된 지리서와 여행기에는 신라라는 나라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아랍어로 알신라라고 불린 이 나라는 아랍 상인과 학자들에게 신비롭고 풍요로운 동쪽 끝의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9세기 아랍 지리학자 이븐 쿠르다드 비흐는 그의 저서 도로와 왕국의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맨 끝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다. 금이 매우 많고 사람들은 피부가 희고 아름답다. 무슬림 상인들 중 일부는 그곳까지 가서 정착하기도 한다. 이 기록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신라는 금이 풍부한 나라로 유명했고 신라의 금관과 금 장신구는 당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아랍 상인들이 중국 장안에서 신라 상인들을 만나 이런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10세기 아랍 지리학자 이븐 루스타는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남깁니다. 신라는 섬나라로
공기와 물이 매우 맑고 사람들은 병이 거의 없다. 한번 정착하면 떠나지 않으려 한다. 금이 많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긴다. 비록 신라를 섬나라로 잘못 기록했지만 금이 많고 환경이 좋고 사람들이 정착하고 싶어 하는 나라라는 인식은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아랍 세계에서 신라가 일종의 이상향처럼 여겨졌음을 보여줍니다. 13세기 아랍 지리학자 야쿠트 아라마위는 더욱 흥미로운 기록을 남깁니다. 신라 사람들은 흰 매를 기르는데 이 매는 다른 어떤 지역의 매보다 뛰어나다. 왕들은 신라의 흰 매를 매우 귀하게 여긴다. 이 기록은 놀랍게도 사실과 일치합니다. 신라는 실제로 매 사냥 문화가 발달해 있었고 특히 흰 매는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서 최고의 사냥용 새로 여겨졌습니다. 아랍 학자가 이런 세부적인 정보까지 기록했다는 것은 신라와 아랍 세계 간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당한 수준의 정보 교류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랍 상인들은 실제로 신라까지 왔을까요? 학계는 이 질문에 대해 신중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910세기 당나라 시대 아랍 상인들은 중국 광저우, 취안저우, 양저우 같은 항구 도시에 대규모 정착촌을 만들고 살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중국 동부 해안을 따라 더 북쪽으로 올라가 신라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통일신라 시대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 무역을 장악한 9세기에는 신라 상인들이 중국 남부 항구에서 아랍 상인들과 직접 교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신라는 동쪽 끝에 고립된 나라가 아니라 아랍 세계에까지 그 존재가 알려진 국제적인 나라였습니다. 아랍 문헌 속 신라 기록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 교류를 통해 축적된 정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200년 전 신라는 이미 세계 지도 위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고학적 증거, 미술사적 증거, 문헌 기록, 이 세 가지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라는 국제 교류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계는 시대별로 교류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먼저 56세기 삼국시대 신라입니다. 이 시기 경주 고분에서 나온 페르시아 유리와 서역 유물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학계는 이 시기에 서역 사람이 직접 신라까지 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신라는 아직 삼국 통일 이전이었고 중국과의 교류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학계의 주류 견해는 이렇습니다. 56세기 신라 고분 속 서역 유물은 중국을 거쳐 전해진 간접 교역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 물건은 왔지만 사람이 직접 왔다는 직접적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 하지만 통일신라 시대, 특히 79세기로 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76년 삼국 통일 이후 신라는 당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국제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장안에 신라방이 설치되고 수많은 신라 승려와 상인들이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라 사람들은 당나라에 거주하던 서역 상인, 승려, 군인들과 직접 만나게 됩니다. 학계는 이 시기에 대해 훨씬 확신에 찬 결론을 내립니다. 2015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한국중세사학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 보고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특히 89세기에는 당나라를 매개로 한 신라 마이너스 서역 간 인적 교류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성 왕릉 무인석과 같은 서역인 형상 조각은 신라 장인이 실제 서역인을 관찰하고 제작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8년 한국고대사학회 논문은 더 나아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랍 문헌에 기록된 신라 관련 정보의 구체성은 단순한 소문 수준을 넘어선다. 특히 금, 흰매, 정착 가능성 등의 정보는 직접 교류 또는 장안에서의 긴밀한 정보 교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계의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6세기 물건은 분명히 왔다. 하지만 사람이 직접 왔는지는 추가 연구 필요. 79세기 물건도 왔고 사람도 실제로 오갔을 가능성 매우 높음. 기록도 남아있고 조각상도 남아있음. 이것이 현재 학계가 도달한 가장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론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역사는 증거를 통해 말합니다. 고고학적 발굴, 미술사적 분석, 문헌 연구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킬 때 우리는 그 결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라는 적어도 통일신라 시대 이후 서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국제사회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기억해야 합니다. 신라는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 속에 당당히 서 있던 강국이었다는 것을. 경주는 단순한 고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의 끝자락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유리 한 점, 서역인 무인석 한 기, 아랍 문헌 속 한 줄의 기록.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진실을 증명합니다. 1200년 전 세계는 이미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계화를 현대의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넷, 항공, 물류 시스템이 만들어낸 21세기의 산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역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200년 전에도 물건은 이동했고, 사람은 이동했고, 정보는 전해졌습니다. 느리고 위험하고 불확실했지만 그 연결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페르시아 장인이 만든 유리병은 사마르칸트의 시장을 거쳐 장안의 서실을 지나 마침내 경주의 왕릉에 놓였습니다. 서역 상인은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신라 땅을 밟았습니다. 아랍 학자는 중국에서 만난 신라 상인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정보를 책에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수천 킬로미터,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신라는 고립되지 않았고 세계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경주 고분 속 페르시아 유리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서로 연결되고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할 때 사실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흐름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라 사람들이 페르시아 유리를 손에 쥐고 경이로움을 느꼈듯 우리도 다른 문화의 물건과 생각을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1200년 전에도 지금도 인류는 계속 연결되어 왔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경주는 한반도의 고대 도시가 아니라 세계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유리는 신라가 얼마나 국제적인 나라였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인류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서로 연결되어 왔는지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는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이야기이며 고립이 아니라 교류의 이야기라는 것을. 1973년 경주 황남동에서 시작된 발견은 단순한 고고학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신라는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동서 문명이 만나는 교차로였고 국제교역의 끝자락이었으며 세계사의 흐름 속에 당당히 서 있던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 유리 한 점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역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쓰입니다. 우리가 알던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골품제를 유지하고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유리는 그 너머의 신라를 보여줍니다. 국제교역에 참여하고 서역 사람들과 교류하고 세계의 물건과 생각을 받아들인 열린 사회였던 신라를 말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발굴, 새로운 연구,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질 때마다 역사는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연결은 인류의 본능입니다. 12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며 서로를 만났습니다. 물건을 교환하고 정보를 나누고 문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으로 세계와 연결되어 있듯 그때 사람들도 실크로드라는 네트워크로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속도는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인류는 혼자 살 수 없고 고립을 견디지 못하고 항상 서로를 찾아 나섭니다. 셋째, 작은 것이 큰 진실을 담습니다. 페르시아 유리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작은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 수십 년의 시간,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담겨 있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거대한 전쟁이나 왕조의 흥망으로만 기억됩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는 작은 유물, 작은 기록, 작은 흔적 속에 더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것들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 과거는 오늘을 비춥니다. 1200년 전 신라가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다면 오늘날 한국도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페르시아 유리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했듯 우리도 다른 나라의 문화와 생각을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패턴은 반복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받아들인 신라가 강국이 되었듯 오늘날 우리도 열린 자세로 세계와 교류할 때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경주에서 발견된 페르시아 유리는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서로 연결되어 왔는지, 그리고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립이 아니라 연결로, 단절이 아니라 교류로,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으로. 1200년 전 신라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세계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 장면을 통해 경주 고분 속 페르시아 유리가 품고 있던 놀라운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처음 발굴 현장에서 손에 쥐어진 투명한 유리병 하나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1200년 전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신라 고분에서 나온 페르시아 유리 서역인의 얼굴을 한 무인석, 아랍 문헌에 기록된 신라의 모습, 그리고 학계에 신중하면서도 확신에 찬 결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고립된 나라가 아니었고 동서 문명은 이미 1200년 전부터 서로 교류하며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고고학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주 고분 출토 서역 유물들은 실크로드를 통한 장거리 교역의 산물이며 신라가 국제 교역망 속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한 국가였음을 증명한다. 아랍 문헌은 이렇게 전합니다. 신라는 금이 많고 공기가 맑고 사람들이 떠나고 싶지 않아 하는 나라이다. 학계는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적어도 통일신라 시대 이후 신라와 서역 간 인적 교류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라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 당당히 서 있던 국제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 새롭게 쓰입니다. 작은 유물 하나가 우리가 알던 역사 전체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연결은 인류의 본능이며 고립은 결코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1200년 전에도 지금도 인류는 계속 서로를 찾아 나서고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이 7가지 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주에서 발견된 페르시아 유리 한 점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인류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하나로 연결되어 왔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마주해야 합니다.
고립이 아니라 연결로, 단절이 아니라 교류로,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으로. 이것이 1200년 전 신라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주 고분 속 페르시아 유리가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1973년 발굴 현장에서 시작된 발견은 신라가 어떤 나라였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신라는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동서 문명이 만나는 교차로였고 실크로드의 끝자락이었으며 세계사의 흐름 속에 당당히 서 있던 국제사회였습니다. 페르시아 유리, 서역인 무인석, 아랍 문헌 속 기록. 이 세 가지가 모두 같은 진실을 증명합니다. 1200년 전 세계는 이미 연결되어 있었고 신라는 그 연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댓글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나눠주세요. 페르시아 유리가 경주까지 온 여정이 놀라웠나요? 서역인 무인석이 신라 땅을 밟은 사람의 흔적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나요? 아니면 아랍 문헌 속 신라 기록이 가장 신기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역사의 순간을 함께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경주에서 세계를 발견한 오늘처럼 다음에도 여러분과 함께 역사 속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이 이야기가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